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프다는 걱정보다 엄마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자식이에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운 엄마.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해주며 키웠습니다. 엄마의 시한부 판정 후 처음으로 깨어난 딸. 첫 출근, 첫 월급, 첫 독립을 준비하던 그때.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영원히 변하지 못했을 테니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 두 여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람이 차가웠던 그해 겨울,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5에 결혼해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우연히 본 휴대폰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남편의 냉랭함과 잦은 야근, 주말마다 이어지던 골프 약속들이 모두 한 줄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켰으니 할 말 없어. 이혼합시다. 그렇게 차갑고 단호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기분이었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을 거의 다 자기 명의로 빼돌렸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싸울 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7살 딸아이 민서를 생각하면 길게 다툴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민서가 제 옷자락을 잡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작은 손을 꼭 쥐고 걸었고 발걸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좁은 공간이었고 습기가 차서 벽지가 들뜬 곳도 있었으며 겨울이면 냉기가 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간신히 보증금을 마련해 구한 곳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서 살아요? 우리 둘이 아늑하게 살 수 있는 곳이야. 예쁘지? 하지만 민서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도 없고 이제 넓은 집도 자기만의 방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나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어. 그날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세상의 어떤 고생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던 터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나이도 40이 넘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고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민서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민서는 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었어요. 미안해, 우리 공주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저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고 항상 환하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서에게는 제가 유일한 의지처였고 저 역시 이 아이가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민서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사줬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용돈을 쥐어줬으며
학원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해도, 제가 입지 못해도 민서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방 청소하는 거 도와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넌 공부나 해. 엄마, 설거지 같이 해요. 안 돼. 손 다치면 어떡해.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넌 쉬어. 저는 민서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손끝 하나 다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요리도 모두 제가 했고 민서가 학교에 입고 갈 옷도 매일 아침 제가 골라줬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민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컸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게 더 편하잖아.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딸의 날개를 조금씩 꺾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서는 착하고 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다투는 법도 몰랐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친구가 노트 빌려달래요. 어떻게 해요? 빌려주면 안 돼. 내 거잖아. 엄마,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같이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딸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줬고 민서는 점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서는 대학에 갔습니다.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작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우리 민서, 이제 대학생이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대학 생활은 민서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힘들어 했고 과제를 하려 해도 혼자서는 방향을 잡지 못해 늘 전화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달려가 도와줬고 민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20대 중반이 된 민서는 회사 생활도 제대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조금만 강하게 말해도 울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했으며 결국 몇 달 못 가 그만뒀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우리 딸 힘들면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있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민서에게 든든한 남편이 생긴다면 제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서의 결혼식 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 예뻐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슴 한켠에서 떠나지 않았고 신랑 옆에 선 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민서의 남편 재윤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였고 민서를 아껴주는 것 같았으며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 청첩장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해요? 엄마, 예단은 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신혼집 가구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민서는 모든 것을 물었고 저는 모든 것을 대신 알아보고 결정해줬습니다. 재윤 씨가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 실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서는 매일 전화를 걸어 행복하다고 말했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엄마, 재윤 오빠가 오늘 저녁 해줬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무렵 민서의 전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재윤 오빠가 요즘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엄마, 나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걱정이 되어 자주 민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선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는 세탁기 안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며 거실은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악취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집안일을 좀 해야지. 엄마,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항상 다 해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딸에게서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선의 집을 자주 찾아가 청소를 도와주고 요리를 만들어 냉동실에 채워놓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재윤 씨는 처음엔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장모님, 민서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민서는 아직 서툴러서 내가 도와줘야 돼. 하지만 문제는 집안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돈 관리도 하지 못했고 부부 사이의 작은 갈등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시댁과의 관계도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민서는 주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윤 씨는 그런 아내를 감싸주려 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민서야,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무섭다고 피하기만 하면 안 돼. 오빠, 나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수하게 돼요. 실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실수하고 나서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 맨날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둘 사이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재윤 씨는 아내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민서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울었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날 민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재윤 오빠가 이혼하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민선의 집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침착한 표정의 재윤 씨를 만났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민서는 아내라기보다 아이 같아요. 제가 남편이 아니라 보호자가 된 기분이에요. 좀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우리 민서가 더 노력할 거야. 1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장모님한테 물어보고 혼자서는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재윤 씨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민서는 제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해도 문을 열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으며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서야, 문 좀 열어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올 때도 고개를 푹 숙인 채였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얼굴은 뺨이 쏙 들어갔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매일 그렇게 말했지만 민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어깨는 나무 토막처럼 말라 있었고 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민서는 쓸모없는 게 아니야. 엄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재윤 오빠 말이 맞아요. 나는 애 같아요. 괜찮아, 민서야. 엄마가 먹여 살릴게.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딸을 꼭 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위로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민서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받쳐주면 딸은 영영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씻지도 않았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식사를 챙겨주면 억지로 몇 숟가락 뜨다가 밀어냈고 외출하자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야,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자. 싫어요, 엄마. 나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그럼 집에서라도 뭐 좀 해보면 어떨까?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딸을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도 민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민서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고 저는 여전히 딸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민서 취직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저는 딸을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믿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이 스스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혈육이었고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끈끈함은 점점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성장을 막고 있었고 민서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편해서 스스로 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옥죄는 관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이혼하고 돌아온 지 1년 반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서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열어 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자는 딸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28살 청춘이 이렇게 방 안에만 갇혀 지내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딸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일어설 거라고, 아직 상처가 깊으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서야, 엄마 다녀올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꼭 밥 먹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이 길을 매일 걸으며 저는 딸 걱정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으며 가끔은 너무 막막해서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으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보였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귓가에서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이곳저곳에 연결된 선들이 무거웠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보호자분 연락했는데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서를 부른 건가요? 안 돼. 민서는 이런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저 괜찮아요. 퇴원할게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다시 밀려왔고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아직 안 돼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 머리는 산발이었고 맨발에 슬리퍼만 질질 끌고 있었으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서는 제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길에서 쓰러졌다면서요. 엄마 어떡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과 함께 제 진료실로 오시겠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제 휠체어를 밀며 의사를 따라갔고 저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의사는 CT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하얀 뇌 사진이 떠 있었고 의사의 손가락이 어느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옆에서 민서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그것도 악성이고요. 위치상 수술이 어렵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씀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잡아도 6개월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요. 민서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은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런 딸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안 괜찮아요. 엄마는 죽으면 안 돼요. 민서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진료실에는 딸의 오열만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서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엄마 그만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들어야 해, 민서야. 나 없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의 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야.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아프면 병원은 갈까? 돈 관리는 할 수 있을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딸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혼자 살 수 있게 가르치지 못해서. 민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민서야, 방에 가서 쉬렴. 엄마.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였어요. 민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걱정보다 엄마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민서야. 나는 28살이에요. 근데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고 빨래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해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무섭고 뭘 결정하는 것도 두려워요. 민서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만 기대고 살았어요. 엄마가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엄마의 인생을 짐처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민서야. 넌 엄마의 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짐이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짓밟고 있었고요. 민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변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엄마가 안 계신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니, 엄마가 계실 때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민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민서가 옷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소리가 들렸으며 오랜만에 움직이는 딸의 발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죽음이라는 충격이 오히려 딸을 깨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움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타는 냄새까지.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었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앞치마까지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반쯤 타 있었고 손은 어설프게 떨리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만들어 볼게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을 바라봤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엄마. 나 혼자 해볼게요. 제발 이번엔 지켜만 봐주세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은 서툴게 계란을 뒤집었고 식빵을 토스터에 넣었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결과물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차려진 그 아침밥은 제게 세상 그 어떤 요리보다 소중했습니다. 엄마, 맛없어도 먹어줄래요? 그럼 우리 딸이 만든 건데 당연하지. 계란은 반쯤 타 있었고 토스트는 딱딱했으며 커피는 너무 진했습니다. 엄마, 나 변할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민서야. 엄마가 믿어. 그날부터 민서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민서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피부를 관리했으며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머리 말리는 것도 지쳐했으며 화장하는 방법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민서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화장을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취업 박람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오늘 시청 앞에서 한대요. 민서가 혼자 외출한다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갈게요, 엄마.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문 너머로 민서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걸음걸이였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으며 그럴 때마다 제 가슴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끝까지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서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취업 관련 팸플릿들이 잔뜩 들려 있었고 노트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으며 얼굴에는 작은 성취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사람들이랑 이야기했어요. 떨렸지만 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그리고 이력서 쓰는 법도 배웠어요. 내일부터 써볼게요. 민서는 그날부터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구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쓰는 것도 막막해했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쉬었으며 때로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력도 없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민서야, 넌 착하고 성실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말인가요?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를 참고했으며 조금씩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서는 본격적으로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면접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으며 면접관의 질문에 우물쭈물하다가 시간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떨어졌고 민서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아, 민서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하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또다시 방에 틀어박히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민서를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아는 식당에서 설거지 보조 구한대. 거기서 일해볼래? 아니요, 엄마.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딸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번째 면접 끝에 드디어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보조직이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회사 규모도 작았으며 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진짜 붙었어요. 민서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고 저를 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정말 잘했어. 엄마, 나 해낸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그래,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첫 출근 날 민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고 화장을 조심스럽게 했으며 가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잘 다녀와. 점심은 꼭 챙겨 먹고. 네, 엄마도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민서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민서의 회사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선배들에게 혼나기도 했으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서류 잘못 복사해서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괜찮아, 민서야. 누구나 실수는 해. 근데 나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나 정말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넌 지금 배우는 중이야.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나도 다음날 출근했고 실수에도 메모하며 배웠으며 조금씩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민서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았어요. 민서는 통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딸의 땀과 노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내가 번 거예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에요.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 민서야. 힘들고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뿌듯했고 미안했으며 대견했고 동시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진작 이렇게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나도 편한 걸 택했었어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민서의 첫 월급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가능한 빨리 오라는 말이었으며 담당 의사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재검사,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떨리는 목소리를 민서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단단해진 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를 데려갔는데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검사라는 게 나빠진 거겠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걸까? 민서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이 뛰었으며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으며 그 온기가 제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는 괜찮아.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선의 보호자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고 민서도 제 팔을 잡으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 의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각하지도 그렇다고 화나지도 않은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고 저는 민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며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선혜 씨, 그리고 보호자분.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민서의 손이 더욱 세게 제 손을 눌렀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진단을 재검토했고요. 오진이었습니다. 윤선혜 씨께서는 시한부가 아니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처음 CT 촬영 당시 영상 판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종양으로 보였던 부분은 사실 양성 낭종이었고 위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죽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필요하시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민서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고 공포가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으며 간호사가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정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정과는 달리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공원 좀 걸을까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쁘죠? 그럼 당연하지.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기쁜데 동시에 허탈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민서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의 고통이 의미 없었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에요. 민서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 죽음이라는 충격이 아니었다면 민서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한테만 기대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었다는 걸 엄마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민서야. 그리고 엄마도 나를 너무 붙잡고 계셨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요. 민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았고 더 이상 어리지 않았으며 단단하고 성숙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 시한부 판정이 오진이어서 기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 둘 다 변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날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도요. 미안해, 민서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편한 길만 택했으니까요. 민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약속해 주세요.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놓아준다는 게 내가 실수해도 내가 힘들어해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지켜봐 주기만 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민서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보호가 아니라 구속이었으며 도움이 아니라 방해였다는 것을요. 알았어, 민서야. 엄마가 노력할게.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원룸 알아볼 거예요. 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제대로 독립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떠나간다는 생각에 불안이 밀려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처음엔 힘들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넌 잘할 수 있어. 가끔 찾아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게요.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알았어, 민서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펼친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웠다. 딸을 사랑하되 놓아주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서는 이제 혼자 설 수 있다. 넘어져도 다쳐도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는 이제야 안다.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살고 싶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그러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일기를 덮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민서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은 아마 이력서를 고치고 있거나 내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요. 그 모습이 대견했고 자랑스러웠으며 동시에 약간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엄마와 딸로 하지만 독립된 두 사람으로요. 서로를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서로를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요. 그것이 우리가 이 긴 시련 끝에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낀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